안녕하세요. 막 소개하는데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가 전남 도리도서관에 목포, 무안, 어쨌든 제가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를 만나고 저의 강의를 들었던 그 현장은 너무 울적해서 그날의 별빛이 다르게 보일 정도예요. 그냥 달이 아니에요. 특히 야간에 강의를 하고 가면. 오늘 제가 이곳에도 그러려고 왔는데 과연 이제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 따위 말로 시작을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거는 이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패러다임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가 좋아지기 위해서, 즉 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작은 희망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가장 구체적인 절망을 발견하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확률의 빛에, 작은 확률의 희망에 사람들이 그 안에 뛰어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강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가, 민낯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1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한 4년 정도 전국의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그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현실을 긍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실이 굉장히 잘못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뭔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애써를 희망을 찾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오히려 더 부정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전에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어두움을 제대로 직시하게 될 때 결국은 어두움을 타파하고 좀 더 좋아지는 사회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찾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얻게 되는 거죠. 정말로 그냥 뭐 뭣도 모르고 살면 안 돼. 우리가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 사회가 좋아지기를 진짜 희망을 해야 돼. 그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던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뭐 여러 강의를 하는 그런 맥락들 중에 가장 책에 좀 집중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쓴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에서 제목을 뽑았고 결국은 구급 공무원 열풍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무슨 문제점이 많은지를 한번 짚어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뭐 죄도 아니고 마치 어떤 직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죠,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되겠다는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복수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대가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 개인의 자율이죠. 뭐 그것이 뭐 왜 했니 그런 걸 따지기 전에 개인의 자율 결정권 아닙니까? 현대사회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성형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걸 가지고 과거처럼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과거보다 많다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내야 되고 그 증가가 과연
옳은 것인가 평가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 열풍도 거기 있는 거죠. 뭐 이런 강의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인데 너무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너도 나도 다 공무원이 되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추적을 하다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무너져 있고 여러분들이 그 무너진 사회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마지막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사회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나쁜 정치인이 만들어낸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에 따라서 정치인이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된 사회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떤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가지고 왜 이거 순간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열풍을 제가 보겠다는 거지. 공무원에 대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읽으면 되게 공무원 열풍을 비판하고 있는 책인데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막. 이야, 봐라, 내 공무원 돼야지 그러면서 막. 자신들이 알게 되죠. 우리 사회가 이런 식의 엉망이 되었구나 라는 식으로. 그래서 1인분 부양을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열풍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 1시간 10분, 20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이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현대사회, 현대인들의 모습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소고기고 마블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소고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블링이라는 것은 이미 요즘은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조금 알려졌죠. 우리가 이제 이 축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블링이라는 것은 원래 수천 년간 소가 이렇게 살아오고 유지해오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근육 안에 원래는 지방이 근육과 근육 사이에 노랗게 끼는 것이 이제 소의 풀을 먹고 사는 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곡물을 먹게 되고 지나치게 몸집이 커지게 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우 같은 경우에도 30년 동안 평균 체중이 2배가 늘었거든요. 270에서 540kg로 늘었단 말이에요. 옥수수 사료를 먹으면서 점점 근육이 원래 있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근육 사이로 들어가면서 빨간색으로 보여야 할 근육이 이제 대리석 빛깔로 보이게 되죠. 그것을 마블링이라고 합니다. 마블링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된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 소가 많았고 그 다음에 옥수수도 많았습니다. 옥수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소에게 먹입니다. 소에게 먹이니까 저 근육 사이에 지방이 들어가면서 고기는 질겨야 제맛이었던 세상이 역시 고기는 부드러워야 제맛이다라는 세상으로 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옥수수 사료업체, 옥수수를 만들어낸 업체가 보다 이 옥수수를 많이 공급하고 싶은데 소가 더 많은 옥수수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런 소보다는 원래의 소, 질긴 소를 더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죠. 초창기에. 그래서 미국의 농수산부 고위 관료들에게 이 옥수수 사료를 만드는 업체에서 엄청난 로비를 해서 1930년, 40년이 지나가면서 생애 처음으로 저 마블링을 등급화하는 제도가 형성됩니다. 좋은 소는 마블링이 많은 소가 좋은 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고기가 왜 이래 이런 말을 하다가 그 등급이 형성되는 순간 그건 좋은 소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은 소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과연 괜찮은 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1등급이다. 미국에서는 프라임 등급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것이 일본을 넘어가서 한국 사회로 오게 되면서 그대로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의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풀을 먹어야 되는 소에게 옥수수 사료를 먹이면서 덩치를 키우면서 비싼 가격에 팔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더 진화해서 미국의 등급으로는 한국의 소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 플러스급 하다가 지금은 2뿔, 1에 플러스가 2개 붙는 급까지. 미국에도 그런 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은 없는 나라니까. 막 먹이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래서 소가 아파요. 소의 소화기관이 그런 식으로 곡물을 많이 먹도록 진화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근데 막 곡물을 많이 살이 찌다 보니까 소가 아픈 거예요. 소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옥수수를 먹이지 말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더 항생제 주사를 놓으면서 더 뭔가 약물을 주입을 하죠. 문제는 그 아픈 소를 먹으면 사람들도 아파요. 사람들도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저 마블링이 많은 소가 좋은 소라고 인식을 하고 살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소만 길러내죠. 저도 이제 무슨 정육점에 가서 너무 이제 기름이 많으니까 2등급, 3등급 고기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정육점 분께서 우리 가게는 뭘로 먹어 네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딴 고기를 갖다 놓는 줄 아냐고. 내가 뭐 나쁜 고기가 아니라 3등급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3등급은 대한민국에서 찾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등급이 잘못 형성되면 그냥 1등급 받는 소가 좋은 소이기 때문에 소에게 옥수수를 먹이냐 안 먹이냐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마블링이 높은 소가 되기를 다 희망하게 되죠. 그러면 사회에서 좋은 소라고 인정을 해줍니까? 저는 현대인들의 모습, 특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중고등학생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미안합니다. 중고등학교 특강 많이 가는데 듣고 나면 다들 무슨 야자를 지금 막 갑자기 도망치고 이런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이런 사회에 내가 공부할 필요 있나 뭐 그러면서 집단 탈출 현상 막 일어나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제가 뭐 여러분이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얘기하는데 얘가 도대체 오늘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말이 나와야지 강의를 잘 들었는 거죠. 잘 들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특히 저는 대학생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실제로 그 대학생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 마블링의 정도를 해가 갈수록 더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좋아요. 우리는 그걸 인재라고 해요. 영어 잘한다, 발표 잘한다, 외모 좋다, 자격증이 많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1등급 같다, 마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옳은 길로 발전이 되었다면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은 많아서는 안 되죠. 그렇게 좋은 소를, 그러니까 소라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다 1등급이 된 아이들을 왜 취업을 안 시켜주고, 그렇게 1등급이 되었다는 아이들이 그 취업시장에서 취업하는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처음부터 많이 틀렸다. 어떤 경쟁을 통해서 국영수 시험을 잘 치고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내가 연봉을 어떤 식으로 받는 거, 그냥 그게 좋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소가 마블링을 키워나가듯이 시험에 나오는 공부만, 시험에 유리한 공부만, 그렇죠? 내게 뭔가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공부만 하면서 사는 것을 굉장히 강요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생각하겠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소가 말이야 풀을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를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알겠는데 어쩌라고. 옥수수를 많이 먹은 소를 다들 좋아하는데, 그래 알겠어, 너 어릴 때부터 사교육 시키면 안 되고, 그래 창의적 교육도 해야 되고, 알겠는데 어쩌라고. 이거 국영수 잘해가지고 어떤 대학을 안 가면 사람들이 너를 잉여 있는 취급을 하는데,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 소가 너무 안 아프고 이 소를 먹은 사람들이 안 아프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국영수 공부만 하고 문제지만 풀고 이게 무슨 취업에 도움이 돼, 그런 사고로 평생을 살아서 이 한국 사회가 누가 보더라도 권장해주고 싶은 사회라면 한국에서 살아. 여기에서는 어릴 때부터 국영수 문제지만 풀고 학원 많이 다니면 나중에 다 행복해. 정년아 노후 다 보장되고 차별도 없어, 혐오도 없어, 막 꿈도 많아. 그러면 우리가 다들 학원으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들 학원을 뛰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러냐는 실제 그러냐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처방이 틀렸고 우리의 평가 기준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겠죠. 그런 내용들을 왜 저 사람은 우리 현대인들을 좀 마블링에 적합한 소처럼 비유를 하고 있느냐. 아주 기분 나쁘게. 그렇죠? 어떤 그 퍼즐을 맞추어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즉 제가 쓴 책들은 다 그렇게 잘못 마블링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쓴 책들은 제가 4권의 책을 집필을 했는데 이 책은 읽어보고 있으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제가 나중에 오늘 뭐 자세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두 책은 나중에 이제 언급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같은 내용은 뭐냐면 경쟁은 옳은 거예요. 소가 옥수수를 먹으면 옳다. 경쟁은 옳은 거예요. 무조건 경쟁에 우리가 최적화돼서 살아왔어요.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 경쟁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다 보니까 어떤 경쟁적 결과에 따라서 상처받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쟁에 따라서 누군가는 비정규직이 되고 그래서 삶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차별받는 게 싫어가지고 사회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차별 금지해라. 비정규직 없애라. 정규직 바꿔달라. 누군가가 차별을 받고 있어서 차별에 항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면 그게 원래 인생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네가 평소에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비정규직 하겠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이거는 우리가 과연 인간다움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마블링이 된 소가 소답지 않다라는 것처럼 어떻게 다른 사람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그 차별은 네 팔자야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옳다라고 본다면 그런 식의 교육이 강요되어 온 거죠. 야, 소한테 곡물을 먹이면 1등급이 되는 게 좋은 소잖아라고 말하듯이 경쟁을 하고 경쟁에 따라서 잘한 사람 박수 쳐주고 못한 사람 부지런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그런 삶 자체가 우리가 워낙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차별을 받고 있는데 저거는 경쟁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저 차별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놀라운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아주 사회에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재일 수 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 떨어뜨려 놓고 보고 있을 때 진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한 인재인가? 진짜 사회적 인간인가? 이 사회적 가치를 탐구하고 지향하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한없이 모자란 사람이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각자 도생을 꿈꾸고 인생은 그냥 혼자 사는 거다 그러고 내가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 항상 그런 질문만을 던지는 거죠. 오케이, 그건 자유예요. 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진경의 대학교는 그 마블링이 틀렸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하는 2탄으로 제가 쓴 책인데 진경의 대학교는 그 내용을 그냥 했어요. 우리가 1등급이 되면 많이 팔린다고 다들 했어요.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뭘 하냐면 소에게 곡물을 먹이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좀 더 먹어! 1등급 해야지.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영어 가르쳐주고 상사를 만나면 어떻게 대하는, 특히 외모관리법, 나비넥타이 매는 법까지 대학에서 가르쳐주면 되지. 저 평생 그런 거 매본 적도 없는데 대학에서 가르쳐줘.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딱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행사에 초빙을 받아왔는데 그날 나비넥타이 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쩔쩔 매다가는 이제 눈밖에 났다라는 거예요. 저 대학에서 나비넥타이 매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기차를 탔을 때 상사의 상석이 어디 있는가? 그거 아직도 모르겠는데 창간가 바깥인가 되게 통로 쪽인가 고민이 들죠. 근데 그게 있어요. 비즈니스 예절에 따라서. 대학이 그렇게 했어요. 대학이 그냥 사회가 요구하는 등급대로 맞춰줄게 했는데 그럴수록 대학생들이 더 취업이 안 돼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달라진다고 해서 내 몸의 변화, 내 교육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르게 해왔는데 그럴수록 더 취업에 준비해야 될 것은 더 많아지고 있고 더 취업 문은 좁아지고 있다. 이 사회는 완전히
무슨 이런 사회가 다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진격의 대학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마블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현대 한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잘못된 기준에 어그러져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는 이제 가장 우리가 강요받는 마블링 중에 하나가 남자답게 여자답게라는 거죠. 남자답게 여자답게. 그게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냥 사회가 이러면 남자답지 못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여자답지 못하는 소리 두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남자는 강하고 카리스마 올라불라, 여자는 좀 뭐 온순하고 올라불라. 과연 그것이 좋은 사람의 조건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는 굉장한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자답게 여자답게 컸는데 그럴수록 이 사회에 차별도 없고 서로 간에 막 사이좋게 지내고 경력 단절은 여자들이 되지 않고 남자도 야근하다 막 죽지 않고 다들 일찍 집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밥 먹고 그러면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것을 강조할수록 야 남자라면 이 정도는 버텨내야지, 야 남자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 이런 건 여자가 가서 집에서 애 봐야지,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여자가 원래 하는 거지. 과연 그게 좋은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블링에 대한 굉장한 이제 염증, 자신이 마블링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마블링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은 구급공무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상을 분석하게 된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대기업에, 기업에 내가 경쟁을 뛰어드는 것보다는 공무원 시험을 한번 준비해보는 것이 훨씬 더 내가 효과적일 것이다. 대학을 가보니까 나는 어떤 대학에 가서 국문학을 공부하고 싶고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대학은 다 그런 거 쓸데없으니까 취업 공부나 해라. 도무지 그런 대학에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일터에서 취업을 했는데 자신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야근을 당연히 여기고 제대로 보상도 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윤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도 집단의 힘으로 일삼고, 야 남자끼리 뭐가 어때? 거기에 너무 화가 난 사람들이 높은 연봉을 때려치우고 우리 아버지는 학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블링이 된 소가 되면 내 상품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럴수록 자신이 더 아픈 거죠.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내가 왜 직장에 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또 회사를 때려치우고 혹은 그런 회사에 가기가 싫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죠. 내가 왜 회식 자리에서도 여자니까 해야 될 행동이 달라야 되고, 무슨 이거 생일 파티를 하더라도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준비하는 게 달라지고, 노래방에 가도 포즈도 왜 다르게 해야 되고, 그래놓고 무슨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남자는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데 본인이 어제와 똑같은 옷을 입고 왔다고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써?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건 부당한 사회다. 이런 거는 이게 여자답게 나는 것이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량진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작가가 어떤 식의 책을 썼는가가 이해되시죠. 마블링이라는 뭔가 부당한 기준으로 사람을 강요하는 세상에 지쳐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부당한 잣대 스스로를 맞추기가 힘들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공무원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저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이 네 권의 책 중에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꿈꿀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으로 한번. 저는 꿈꿀 수가 없다. 꿈꾸는 게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꿈을 꾸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기 위해서 어떤 식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식의 일상에서 내 노력이 필요한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자, 저는 결국은 이런 책들과 이런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메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병이 들면 개인도 병이 들어요. 다 이해하죠? 사회가 이 모양이니까 이 모양이지 뭐. 사회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다들 이 문장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람, 상관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머리로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공부하고 사회문화를 공부하는 거죠. 하지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사회가 잘못됐으면 개인도 잘못된다. 사회가 병이 들면 개인도 병이 드니까 일상에서 그 역의 관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병든 개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병든 개인, 마블링이 된 내 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소에게 풀을 먹는 방법보다는 그 평가 제도를 없애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죠. 풀을 아무리 먹어도 풀 먹에 소 주세요 그러니까 정육점 사장님이 이 자식이 나를 뭘로 보고 우리 가게를 뭘로 보냐고 또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니까 병든 사회를 바꾸어서 병든 개인을 치유하자라는 식으로 일상에다 접근을 하다 보면 다들 아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나이가 40인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같이 하면 한 10초 정도 되기만 오 좋은데 그러다가 한 11초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다고 사회가 변하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용어는 뭐 오글거린다, 진지충, 그런 식으로 뭔가 저 얘기만 나오면 하고 좀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고 있는 부릉수란 얘기가 자빠졌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40대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30대와 40대 사이에서도 이거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되세요. 그런 조롱을 듣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직 미성숙한 나이가 아닌 학부모들끼리 만나도 어이구 다음에 어이구 국회의원 나가시고 술맛 떨어지게 여기 와서 무슨 얘기가 자빠졌냐. 그만큼 머리로선 이해하지만 일상에서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자,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실천되지 않죠. 실천되지 않죠. 네가 그런다고 과연 사회가 바뀌냐라는 말만 부유합니다. 근데 제가 늘 저를 처음 보셨겠지만 제가 책에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런다고 사회가 바뀌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나쁘게 변한다는 거죠.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사회는 결국 그 구성원들이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사회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근데 그런다고 사회가 바뀌냐, 사회를 고정적으로 놓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점점 자신의 폭력성에 면죄부를 얻기 때문에 점점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해야 될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초등학생이 왜 영어야? 라고 질문을 20년, 30년 전에 처음으로 던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5학년 때, 4학년 때, 3학년 때, 2학년 때, 1학년 때 점점점 그 사회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면 유리할 것이다 라는 각자 도생을 다 선택하죠. 그래서 지금은 1학년, 2학년이 영어 학원을 안 다니면 주변에 왜 영어 학원을 다니지 않는지를 해명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물어본다는 거죠. 뭘 믿어서 영어 학원을 안 보내요? 점점 우리가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이 병든 개인을 스스로가 강해지면 이 사회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취업률이 낮아지고 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결국 그런 솔루션은 틀렸다라는 거죠. 사회가 잘못된 사회라면 그 잘못된 사회를 바꾸게 될 때 가장 그 병든 개인들도 확률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조금 낯설게 들을 수 있는 저것에 대한 이해를 좀 확실하게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모두가 꿈이 공무원인 사회는 병든 개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 꿈이 공무원인 사람은 병들지 않았는데 모두가 꿈이 공무원인 사회는 그런 병든 사회로부터 등장한 결과물인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사회가 병이 들면 개인이 병이 들었다. 저것을 한국 사회에 적용시켜 본다면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러면 요 사진과 다음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뭐 도시에서 이렇게 서울인데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십자가가 많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도시의 저 높은 데서 저런 걸 보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한다죠. 왜 이렇게 도시에 무덤이 많아? 무덤이 많아. 저것이 어떤 종교적인 시설물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자기들의 나라에도 존재하겠지만 교회는 저렇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럼 자신들의 상식은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 필요해야 될 것이 많이 없는데 뭐가 저렇게 필요해야 될 것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가서 뭔가를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교회 숫자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일부 사진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교회. 근데 이게 이제 뭐죠? 개신교니까 가톨릭과 같은 종교라고, 그러니까 같은 뭔가 우리 대표적 종교를 할 수가 있는 불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교의 스타일이 같다 이게 아니고 뭔가 기원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능날 100일 전에 보면 뭐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다 똑같잖아. 돈 내고 기도하고 감사기도 하고 하나 걸어놓고 똑같거든요. 그거는 빌 게 많으니까 별걸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회가 늘 그런 겁니다. 과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대한민국 수능시험에 계획을 해가지고 감기 걸리를 감기 안 걸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할까? 그러나 한국 사회는 절박합니다. 수능시험을 망친다라는 게 그래 외국놈 네가 보면 한다. 외국 사람 네가 볼 때는 너희 나라는 뭐 차별도 없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살 수가 있고 대학을 가더라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좋은 대학 정도 나누지만 한국 사회가 과연 그러하냐고. 무슨 대학이 끝까지 발목을 잡아? 어떤 대학을 가느냐? 아무리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해도 대학교 면접 보러 가면 제가 이제 전국 11개 대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책에 다 많이 담는데 그 친구 지금 공무원 시험 지금 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네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냐 물어보니까 충남권에 있는 모 대학을 다녔습니다. 진짜 그 친구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진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적 수업이라든가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친구는 공모전도 많이 그러니까 정말 시험에 준비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면접장에 가서 들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기업 면접을 듣는데 왜 편입하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을 듣는 거예요. 왜 편입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4년 동안 뭘 했는 거는 아무도 안 물어봐주고 네가 그 대학을 가는데 왜 편입을 안 했냐고. 너 뭐 도전의식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대학 타이틀로 평생 살려고 그랬어요. 그걸 면접장에서 다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뭐 고등학교 나오고 뭐 대학 나오고 우리는 아니다. 그 대학이 그 수능 성적이 사람의 발목을 취업할 때 잡고 취업을 하면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선재리가 막 달라지고 막 갑자기 사랑이 샘솟고 사랑이 막 사그라들고 너무 외모로 속 빠졌다고 지가 알고 에이 별로다. 지금 외모는 엉망인데 지가 알고 막 좋아해요 막 그런 만큼 이 성적이라는 것이 사람의 발목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다 잡고 있어요. 그 내가 취업을 결정되면 결국 내 배우자를 결정하고 결국 내가 벌어들이는 이 소득은 내 아이의 사교육비하고 연결되죠. 그럼 내 아이가 사교육을 제대로 받아야지만 공교육이 엉망이니까 한국 사회는 사교육을 많이 받아야지만 내 노후도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시험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비는게요. 절박하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사회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곳에서는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우러날 수 있는 어떤 기복적인 지점이 있겠지만 뭐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수능날 그 다음에 취업 면접 보는 날 승진 시험을 앞둔 날 그런 때때로 찾아가서 시도 때도 없이 이번만큼은 꼭 반드시 잘못되면 끝장입니다. 그 잘못되면 끝장이라는 것이 과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즉 오로지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아니라는 거죠. 심리가 한국은 그만큼 빌어야 될 것이 많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대학교하고 토론을 해보면 외국에라는 거면 두루뭉술하게 이해를 하세요. 좀 괜찮은 곳이라고. 그러면 20살짜리가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 친구 다 평생 성당 교회 절 안 나가더라도 의지할 거예요. 하느님, 부처님, 이런 시련을 왜 제게 주십니까? 암이라는 거는 그래도 많이 정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을 아프게 하는 병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훨씬 더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과연 그 비용에 관한 고민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느냐. 아버지가 암에 걸렸을 때 내 가슴을 먼저 파고들 때 이 감정이 어떡하지? 우리 돈 없는데 치료 못 받으면 어떡해? 그 고민이 절대로 같을 리가 없죠. 그게 바로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프더라도 그 병원비 낸다고 집 팔고 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우리 아버지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치게 되죠. 우리는 진짜로 나아야 돼요. 당장 나아야 돼요. 오진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진이길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병원 비용이라는 것이 사회 시스템적으로 되게 부족하게,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우리의 어떤 의료 공공성의 측면에 놓고 본다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공포를 느낄 수가 없죠. 또 이런 고민이 있죠. 자, 20살 아버지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20살은 나의 10년은 앞으로 어떡하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한국은 30살쯤 돼야지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죠. 29살 때까지 사교육을 받아요. 남자로 따진다. 내가 20살 때 아버지가 아프다라는 것은 내가 10년 동안 다시 사교육을 받으면서 저 거친 취업의 시장에 경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돈줄, 그 물줄, 그 어떤 나의 경제적인 걸 제공해주는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면서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곳에서는 그 공포의 크기가 절대로 같을 리가 없죠.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아버지가 아프다라는 게 과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20살의 기준으로 아버지는 그 가게를 책임져주고 부양해주는 사람이에요. 여자보다 엄마보다 남자, 아빠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한국 사회에 더 유리하죠. 즉 아버지가 아프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다. 이게 과연 동일한 생각일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프면 어머니가 일하면 되는 거고 나도 일하면 되는 거고,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지금 일할 때가 아닌데 내가 학원 다니고 스펙 다음에 면접인데 또 어머니가 일하면 이미 급여가 너무 다 낮아져 버리죠. 여성들이 일하는 순간에 급여 자체가 남성에 비해서 한없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회에서는 무엇인가를 자꾸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사회가 병이 들면 개인이 병이 든다는 것을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게 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수많은 십자가를 한국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전환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느냐? 이해할 수가 있느냐? 물론 독실한 크리스천 같은 경우에는 저런 현상 자체가 어떤 신이 우리 한국에 어떤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한국의 은총을 따로 줘야 될 이유가 없고 그 신이 좀 되게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 나라만 딱 이렇게 축복받아라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 신이라면 사실 신이 아니죠. 보편적인 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유독 한국에서 저런 신심이 많다라는 것은 병든 개인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다 빌어야 되는 사회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다 빌 수밖에 없는 그 사회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전표처럼 제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과거보다 뭔가 너무 경쟁을 태연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 야, 그거 네 잘못 아닙니까? 지가 열심히 안 한 건데 그게 왜 우리가 도와줘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사회에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그 쪽쪽쪽쪽 점점 이 어떤 십자가 수처럼 이제 공무원 시험에 주목을 하는 거죠. 저 인원수에 대해서. 갑자기 우리 유전자가 공공에 어떤 봉사하고 싶은 그런 고급 공무원 체질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구급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 자체의 조건이 지난 10수년 동안 기가 막히게 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구급 공무원에 받는 급여, 혜택 이런 것들이 지난 20년 사이에 천지개벽할 정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얘는 그대로예요. 구급 공무원이 받는 급여의 수준, 전체 급여 대비, 우리나라 전체 급여 대비, 그리고 정년 보장, 노후, 뭐 이런 등등 그런 혜택은 그대로인데 그것이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던 시대에서 진짜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정도의 급여를 받고 노후가 안정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면서 이 구급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 수는 저기 22만 2,650명, 2016년 원래는 22만 8천 몇 명인데 약간 분모가 좀 커져서, 그러니까 선발자 수가 좀 커져서 경쟁률은 조금 줄었지만 올해는 22만 8천 명 수준이고 작년에는 22만 2,650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 중에 21만 8,530명이 탈락하는 거예요. 1.85% 정도가 저거는 이제 국가직 구급공무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탈락하게 되고, 물론 이제 뭐 지방직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돌려막기로 계속 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1만 명이 다 떨어진다라는 건 아닌데, 그냥 국가직 구급만을 놓고 볼 때 한국 사회는 22만 2,650명이 지원을 해서 21만 8,530명이 탈락하는 그런 사회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현상을 가지고 과연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병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제가 리드 그렇게 맨 앞장에 그들이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는 공공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좋아서 하겠다면 그 별다른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공무원이 돼가야지. 제가 노량진, 서울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노량진이라는 지역이 있죠. 가보면 막 어떻게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을까라는 그 기분이 진짜 누군가가 내 안경에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와 정말 칙칙하다는 표현은 그런 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 오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의문스러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교육행정이 제일 많거든요. 경쟁률이.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처음에 준비하게 되면 쫙 직렬을 고르는데 교육행정이 제일 만만해 보여요.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들이죠. 공시족들한테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셔가지고 혹시 아버지 나라에 대한 봉사를 보면서 본인도 그렇게 충성하고 싶었어요. 질문을 던지니까 그 표정이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300, 400명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이유로 무슨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하려고 하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상 공무원 시험은 어떤 잘못된 사회로부터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 제목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책에서 공무원 열풍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자 했어요. 오늘 나눠드리는 그 유인물을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인물 이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제 역할은 제 시간에 끝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나눠드린,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면 듣고를 오싹할 거고, 이러고 굉장히 끝내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했던 얘기. 그래, 공무원 열풍을 제가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지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욕하냐.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청춘들이 무엇에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다음이 뭐냐면 왜 투자하고 있는가에 관한 얘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져서 뭔가 우리가 그 긍정적인 답을 찾아낸다면 그 사회는 뭔가 희망적일 수가 있지만, 저 질문을 던졌는데 굉장히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그려낸다면
성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엇에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어떤 꿈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꿈들을. 꿈의 목록에 관한 얘기입니다. 꿈의 범위, 꿈의 다양성, 진로에 관한 문제죠. 너희 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우선순위를 둘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다양한 직업들이 막 도토리 키재기를 하듯이 막 경쟁률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게 좋은 사회라는 거죠. 우리처럼 공무원 그래프 쭉, 교사 쭉, 임대사업자 쭉, 그 다음에 와서 뭐 나머지 쭉 떨어지죠. 예술가 막 나와. 도에 한 명 나오고 꿈이 예술가는 막 작가 이런 거 전국이 3명 나오고 막 그런 사회는 절대로 좋은 사회일 수가 없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주장하냐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꿈의 목록이 많으면 당연히 교육이 균질화될 수가 없죠. 우리 교육의 목적이 단순할 때, 꿈이 단순할 때 저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부를 하는 거죠. 대기업. 기업에 뽑히기 위해서 그 이전 단계, 그래서 어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꿈이 굉장히 단순하면 실제로 그 밑에 있는 교육 체계가 굉장히 균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국영수 공부를 해야 되고 누구나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 막 경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꿈의 목록이 많으면 상대평가할 것도 절대평가하면 되죠. 왜냐하면 꿈의 목록이 작으면 다 국영수만 치게 되니까 그냥 국영수만 잘해서는 안 되고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더 잘하는 사람. 하지만 꿈의 목록이 많으면 제가 살면서 필요한 지식을 측정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 친구가 패스했느냐 안 패스했느냐 정도를 보게 되겠죠. 20점이 목표가 아니고 13점만 넘으면 다른 공부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평가가 되면 19점을 받아야지만 14점을 이기는 거죠. 14점을 이기는 거죠. 즉 꿈의 목록이 많다. 청춘들이 무엇을 투자하고 있냐, 무엇에 자신을 희생하고 있냐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무엇이 많은 사회일수록 직업이 다양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과관계가 흘러가요. 직업이 다양해지면 사회 의견이 많아집니다. 현상을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 정도에 따라서 자신이 살아온 여정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오게 되죠. 의견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고 함부로 내가 무엇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회 간용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차별받을 가능성도 낮아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 차별할 가능성도 낮아지죠. 나를 인정해주는, 내 개성을 인정해주는, 내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아니까 내가 인정받지만 나도 그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좋은 사회예요. 꿈의 목록.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되게 보통의 전자를 이야기하죠. 그럴수록 내가 차별받지 않아. 이게 아니고 내가 차별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꿈의 목록이 다양하면 끝없이 와, 쟤 수학 잘한다. 영어 잘한다. 나 영어 못하는데 막. 그래서 대학 가서도 무슨 교수가 영어 수업하면 교수 영어 발음 안 좋다고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있고 철학의 대가가 철학 영어 수업을 하는데 너무 늙어가지고 그 교수님이 발음이 엉망이에요. 근데 내용은 진짜 이거는 철학 대가의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들어오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발음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발음 구리다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지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아파트 사는데 우리 아파트의 가장 큰 이슈가 서울이 아니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이해하실 수 우리는 같은 한국 사회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시청 서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로 볼 때 내가 최고 끝 동쪽에 살고 있어요. 이거 동쪽에. 근데 나는 여기서 살 때까지 몰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래 이 안쪽에 살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집값이 비싸가지고 다 일로 왔어요. 다들 이걸 밀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다시 복귀해야지 저 한국.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학원도 달라요. 여기서 절로 학원 갔다 그러면 막 테스트 3번 더 보고 막 그래요. 우리 저축 지원 안 받습니다. 울 흐립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최근 그 서울에 가장 어렵다는 학원에 한 명이 진출을 했어요. 경사가 나버린 거예요. 다들 막 그 집안을 어떻게 키웠냐고 막 그 학원 아무나 들어가는데 아닌데 진짜 막
그 학원 들어가려고 합숙하는 곳인데 막 영어 시험을 쳤는데 들어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순간에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이가 되고, 그 안에 으쓱해지고, 그 다음부터 이 영어 발음 왜 그래 막 사람 무시하게 되고, 무시당하는 사람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인정하게 되고. 왜? 우리는 꿈의 목록이 없으니까 영어는 무조건 중요해. 이 교육을 정말 수천 수억 번 들으면서 살아왔죠. 꿈의 목록이 작다라는 것은, 꿈의 목록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꿈의 목록이 두 가지밖에 없는 사회다.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아니면 공무원 시험. 네가 대기업, 정규직 갈 게 아니면 미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꿈의 목록이 두 가지밖에 없다. 물론 이제 추상적인 꿈들은 많죠. 교사가 되겠다. 이런 꿈들은 많지만 그럼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꿈은 다 기각이 되죠. 그리고 내가 대기업 정규직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공무원 준비할 수가 있겠죠. 과연 그 사회가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회에서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차별당할 수도 있고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두 번째, 제가 아까 얘기 든 거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서울에서 막 난리 납니다. 그러고 막 그래 그러고 막 나도 가야지 그러고 막 아이 참 문제가 많죠 한국 사회가. 이제 얼마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썼는데 제가 그 방송 JTBC 말하는 대로 나와서 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 얼마나를 다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게 내용이 엑기스인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방송국이 이런 생각했어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그 사회를 바라보고 저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애들이 영어 잘해 이런 거는 저 마블링이 얼마나 돼 있어 그런 질문에 불과한 거라고요. 제 한글 언제 뗐어 이거는 평생 5, 6살 때 한글 공부 안 하는 사람이 3살 때부터 한글 공부하면 한글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소에게 곡물 먹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되고 저 사회를 살아가는 청춘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간, 그 여정에 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본주의 국가는 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죠.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 중, 고등학교는 사실 유예되어 있죠.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그 나라에도 좋은 거예요.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 나올수록 그 사회가 더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희생은 필요합니다. 청춘은 청춘이라고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어떤 경제활동을 진입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국가는 농경사회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이 있을 때 그 경제활동을 진입한 이후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농경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행복을 스스로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즉 청춘은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면 그 사회는 반드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한 과정이 그것이 전투가 되면 그 직업의 실패로부터 얻게 된 상처가 전쟁터에서 얻은 상처죠. 그 트라우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시 그 사회에 도전할 용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회가 엉망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이 사람이 내딛고 땅을 딛고 일어서서 사회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 자체가 전투가 6살 때부터 20몇 때까지 승부를 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지 않을 때 내가 이 사회를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는 의지 자체가 낮아지죠. 의지가 낮아지니까 사회 전체가 공기가 어두워지죠. 본인 스스로가 삶을 하향화하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난 안 돼. 나는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는 걸 봤잖아. 보통 사람들은 지금은 한번 해보자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럼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생산적인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즘 뭐 분석 보면 그런 친구들이 인형 뽑기 열풍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화를 냈거든요. 내 인형 뽑기 제일 좋아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자, 그런데 이 얼마나를 살펴보는 거는 그냥 그 경쟁에서 실패한 친구들이 트라우마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도전할 의지가 사라진다는 측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해요. 성공한 사람. 그 바늘 구멍을 뚫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쳐. 십몇 년 동안 준비해서 혹은 공무원 시험을 몇 년 동안 준비해서 그렇죠? 내가 어디 위치에 왔어요. 너무너무 그 바늘 구멍을 뚫기 위해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투자했을까?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을 했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사회 제도가 그 바늘 구멍을 넓혀주려고 하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야 저렇게 사람이 살기 힘들면 어떡해? 그래서 이 바늘 구멍을 넓혀주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여기에 왔는데 왜 쟤는 나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고 나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져가느냐. 이거는 공정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게 우리 사회 곳곳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될 때 그 정규직들이 가장 되게 운 좋다 쟤들.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한테 있는 교사가 아니 쟤들은 임용고사도 안 치 애들이 뭐 맨날 이런 식으로 말해요. 무엇인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순간에 뭔가 어떤 혜택을 보는 사람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간 사람이 여론을 형성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존재에 있는 사람이 이 법을 통과시키는 순간에 난 학교를 때려치우겠다, 회사를 때려치우겠다, 협박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공정하지 못한 법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통과해서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 사회에 절대로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쟤는 무임승차했다고 다들 말을 하니까. 다 말을 하니까. 이게 다 우리의 도전이 너무너무 전투적이어서 우리 엄마가 나를 대기업 보내기 위해서 했던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많은 학원을 다녔는데 어떻게 제가 나하고 같은 권리를 얻을 수가 있어. 사회가 좋아져야 되는데 가장 확실하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속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저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적체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공무원 시험, 국어공무원, 그리고 국어공무원이라는 게 뭐 한 번 뛰었다 연봉 2억, 3억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작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이렇게 긴데 뭔가 이 제도를 좀 도와주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손을 뻗게 되면 그것에 대해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면 너도 할 수가 있는데 너 열심히 안 해갖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질문을 던지면서 공무원 열풍을 바라보면 다른 말로 공무원 열풍을 가지고 역으로 저 질문을 던져보면 한국 사회가 과연 우리가 어떤 다른 이에게 건장할 수 있는 사회인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다면 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느냐? 그것이 좋아서 희생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엇이 싫어서 하고 있느냐? 질문을 던져야겠죠.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 취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구급공무원 시험이 없었으면 진작에 혁명이 났을 것이다.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 구급공무원 시험이 없었으면 딱 세상 다 뒤엎어버렸을 것인데 아이 저거라도 있으니까 내가 그냥 시험 준비하지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청춘들은 세상이 싫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왜 싫은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그 다음 책이 뭐냐면 우리 경쟁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전혀 성찰하지 않는 사회다. 정말 질의응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통 강연을 가면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논쟁과 토론을 하게 됩니다. 제 입장하고 같을 필요는 없죠.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그러니까 오케이 자본주의 사회야. 경쟁이 필요하대. 하겠어. 근데 그 경쟁이 이렇게 부당한데 이거를 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내가 이 경쟁에 참여할 자신이 없는 거야. 경쟁을 필요할 수 있는데 경쟁이 잘못되고 그러면 누군가가 제어를 해주고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결과에 대해서 그건 경쟁의 결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
그런 사회가 싫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이미 피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제가 경쟁의 세 가지 규칙이 사라진 한국 사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 이제 하나 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경쟁을 이해를 하려면 저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경쟁의 시기가 빨라지고 경쟁의 크기가 커지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 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전에도 경쟁은 있었고 뭐 각자 고생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때 머리에 띠를 메고 나는 세상을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 더러운 세상 내가 공부로 승부를 걸어보겠다. 어머니가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의 등을 두드리면서 힘들지, 이 세상이 이런 거야, 억울하지. 하지만 지금 이 나이 때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한국 사회 이래. 경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의 크기가 커졌죠. 그냥 단순히 국어, 영어, 수학을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순위를 매기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타인을 평가하면서 가지고 랭킹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질문을 던져놓고 경쟁의 세 가지 법칙이 무너졌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정하면 사실상 그 사회는 옳은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받아들이고 산다면 이 경쟁의 세 가지 규칙이 만약에 옳다면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불평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는 걸로 보자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자, 아까 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워낙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다 보면 경쟁에 관한 교육을 받다 보면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비정규직이 파업을 하는데 얘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비정규직이 파업을 해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를 하니까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날로 정규직 되려고 하면 안 되지. 그건 무임승차다. 유력한 만큼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비정규직이 된 거는 경쟁의 공정한 결과인데 왜 그 결과를 뒤엎으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런 현상 자체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야,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기 옆집에 걔 봐. 그 사촌 오빠 봐. 비정규직이 됐잖아. 반대로 정규직 됐다 그러면 야, 걔 정규직 된 거 알아? 이야, 대단하지 않냐? 그런 식의 끊임없는 이분법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어느 선을 넘어가지 못한 결핍의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어느 선을 넘어가지 못한 존재가, 즉 경쟁에서 스스로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저 선을 넘어가지 못한 존재가 경쟁을 이긴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보상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는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해서 세 가지 경쟁의 법칙이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을 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경쟁사회에서 그게 네 결과물인데 그거 네가 감수해야 되지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느냐. 과연 이 사회의 경쟁이 만약에 공정하다면 오케이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과연 이 사회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쟁의 세 가지 규칙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책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위인물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 가지 규칙이라는 것은 기회와 과정과 결과의 평등이에요. 평등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많은 철학자들이 공정성이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기회가 공정해야 되고 과정이 공정해야 되고 결과가 공정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임팩트가 좀 약해요. 평등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기회가 평등해야 되고 과정이 평등해야 되고 결과가 평등이고 왜 결과가 평등하지?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배운 거 다른데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의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는 다 알죠? 흑수저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옛날에는 흑수저가 없었을까요? 옛날 다 흑수저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어느 사회가 막 부모의 재산이 중요해졌고 부모 재산 없는 사람이 나는 흑수저다.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과거에 훨씬 흑수저가 많았죠. 즉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라는 것은 그 자체 내가 부모님이 어떤 돈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자꾸 내 경쟁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업 면접을 볼 때 서류를 넘기다가 어학연수를 안 갔다 오셨네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뭐 어학연수가 무슨 목포에서 버스 타고 진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학연수가 무슨 쉽게 결심하면 가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왜 당연히 가야 되는 걸 안 갔어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묻지 않는다면 내 부모님이 가난하더라도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어학연수를 못 가더라도 그 가난이라는 것이 내 경쟁에서 개입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 왜 했어? 인턴 활동을 왜 안 했어요? 봉사 활동을 왜 안 했어요? 부모님이 가난하면 어떻게 인턴 활동을 하고 어떻게 봉사 활동을 하고 자기가 봉사 받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을 하고 해외 경험을 강조하고 해외에서 무슨 집짓기를 했는지를 보고 해외 봉사활동을 따져보고 그렇게 봉사활동도 스펙터클이 되다 보면 자꾸 부모님이 그것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즉 기회의 불평등,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이 존재했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등을 이를 아물고 한번 내가 이겨내보자 했을 때 한번 도전해볼 만한 정도의 차이는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보통 사람들도 웬만한 중산층에서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원을 해줘도 얘가 취업에 불리하다는 거죠. 취업에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흑수저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말이 나오는 만큼 한국 사회에서 기회는 이미 평등하지가 않다. 그런 사회에서 무슨 그런 자본주의 경쟁의 결과를 놓고 자기가 한 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두 번째, 과정이 과연 평등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할게요. 이거는 평등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회에서 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껍데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하게 돼요. 즉 사각의 링에서 시합을 하는데 그 심판이 자꾸 챔피언한테 뭔가 챔피언이 잘할 거다. 챔피언이 제가 맞을 애가 아니다. 도전자는 좀 못할 것이다라는 걸 단정을 짓는 거죠. 챔피언이 쓰러졌는데 심판이 볼 때 얘가 쓰러질 애가 아닌데 왜 쓰러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판정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쓰러졌는데도 안 쓰러졌다고 판정을 해주는데 얼마나 유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축구 선수 감독이 축구 심판이 있는데 메시가 떼굴떼굴 구르면 제가 구를 애가 아닌데 분명히 옆에서 발을 엄청나게 걸었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경쟁에서 그대로 우리 삶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울대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누가 해요. 그 사람은 서울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다 알아요. 서울대라는 타이틀을 갖는 순간. 그러면 그 친구가 임원들을 모아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막 물을 쏟았어요. 물을 쏟았어요. 오타가 있어요. 아무도 이 물과 이 사람의 인간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물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물을 흘린 게 아니고 그냥 물이 흘려진 거예요. 그냥 명백한 실수, 오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하지만 지방대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기업에서 그런 짓을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물을 쏟으면 인간관계를 찾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니까 물을 쏟는 거 보라. 봤어? 오타 봤어? 오타 봤어? 쟤 봤지 오타? 내가 지방대 나왔잖아. 오타 봐. 지방대 나오시면 저런 거야. 제가 과연 우리 회사를 위해서 큰일을 하겠어? 똑같은 실수를 했지만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 배려를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의 기회가 달라지는 거죠. 그 이후의 기회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사회가 너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네가 대학이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자신감을 잃게 되니까 도전이 낮아지죠. 도전 정신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도전 정신이 네가 낮으니까 그렇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도전 정신, 열정이 무너진 데에는 그 중간에 엄청난 편견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서는 제가 외국이라는 건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이 경쟁사회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이제 그러니까 처방전을 만들어 놓죠. 그게 어떤 거냐면
이 경쟁의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산층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의 부채의식을 가지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죠. 야, 너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야, 네가 똑똑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이긴 줄 알아? 아닌 줄 알아야 돼. 네가 좋은 학교 나왔지. 그러면 사람들이 우러러 갔지. 기업에 너희 회사에 책 많이 지원해줬지. 그런 혜택을 네가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너는 더 한 번 더 배려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거야. 늘 사회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가지도록 교육을 시키죠. 그게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개념일 수도 있지만 가장 시스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소득자의 세율이 높은 거예요. 고소득자의 세율이. 그것을 세금을 퍼간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환원되어야지만 이 경쟁이 그나마 공정하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학력의 얘기를 들었지만 한국 사회가 어디 그러합니까? 그렇죠? 뭐 전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지방도 굉장히 지방이라는 것 이유 하나가 누군가한테 차별적 요소로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줘요. 많이 영향을 줘요. 제가 어디 출신이야 이런 표현 자체가 서울이냐 서울이 아니냐는 것 그것부터가 이미 저 사람을 판단하게 써가지고 제가 다리가 삐걱거려도 봐라 제가 저 지방이라서 다리가 삐걱거리는 거야. 이런 어떤 오해들을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결과의 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좀 마무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까 결과와 평등을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젊은이라도 학생분들도 많은데 만약 학교 선생님이 그거는 결과의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내일부터 따지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결과의 평등은 챔피언이나 시합을 했는데 챔피언이 있고 KO로 졌어 도전자가. 그 챔피언이랑 KO로 진 사람하고 똑같은 급여를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학생들도 이 결과의 평등을 토론하면 맨날 한다는 얘기가 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과 아닌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받으란 말입니까? 뭐 그걸 물리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결과의 평등은 그게 아니에요. 결과의 평등은 무엇을 뜻하냐면 결과에 상관없이 즉 KO로 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그 개런티, 건수로 치면 개런티, 방송으로 치면 출연료, 노동자라면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경쟁의 결과에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그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 지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양극화를 줄여놓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누구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자체를 올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한 방식이죠.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해도 그 돈으로 우주여행을 못 가지만 그 돈으로 3층 저택, 수영장에 있는 저택을 사지는 못하지만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만 살면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거죠. 최저임금 자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최저임금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존엄성이 유지될 가능성은 높은 거죠. 두 번째, 한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해봅시다. 똑같이 100만 원을 벌더라도 100만 원을 쓰게 되는 곳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놓으면 한국처럼 100만 원을 벌었는데 월세 50, 학원비 40 뭐 없잖아.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공의 주택을 많이 마련해 놓는다든가 혹은 한국처럼 사교육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혹은 한국처럼 병원비를 많이 써도 안 되는 만들어 놓으면 똑같이 100만 원밖에 못 벌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이 더 유지되느냐 안 유지되느냐는 것은 확연한 차이야. 근데 과연 한국 사회 최저임금, 한국 사회의 급여체계가 이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결과의 평등에 과연 자신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진다면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차별에 찬성을 쓸 때 한 6년 전에, 6, 7년 전에 이제 그때 최저임금이 지금 낮을 때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으니까 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104만 원을 받습니다. 파업을 했어요. 104만 원을 못 살겠다고. 110만 원을 요구합니다. 6만 원, 600만 원도 아니고 6만 원. 그러니까 파업을 하니까 막 교실 엉망이겠죠. 이제 어떤 나쁜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면 파업을 하면 하지 왜 이렇게 지 할 일도 아니고 어지럽구나.
말이 안 맞는 말이죠. 파업은 지 할 일 안 하는 게 파업인데 헌법이 그걸 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쓰레기가 많은 걸 탓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들이 왜 파업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100만 원, 104만 원 받는 사람이 11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대학생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분들이 104만 원은 왜 부당한가? 그 104만 원을 받아서는 돈을 살 수가 없다. 학생이 손을 들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 쫙 잘 이해를 했다. 결과의 평등, 그렇죠. 오케이. 인간의 존엄성, 오케이. 104만 원이면 먹고 살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 혼자 막 계산을 해요. 한 끼가 얼마고 하고 딱 뭐 떨어져. 2017년도, 오늘날로 칠게요. 2017년도에 인간의 존엄성이 하루 3끼를 다 먹으면 완성되는 건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눈을 감으면서 오늘 3끼 다 먹었어. 어제도 내일도 먹을 거야. 누가 내보다 더 행복해. 778년의 시대가 아니죠. 공부하고 싶고 문화를 향유하고 싶고 맛있는 걸 먹고 싶고 해외로 나가보고 싶고 그거는 그냥 2017년도에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의 수준이 계속 오르는 거죠. 인간은 먹고 사는 존재만이 아니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해외여행을 매일 가려고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 자체가 그렇게 있으니까 먹고만 살면 된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결과의 평등 자체가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물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은 존재하겠지만 제가 공무원 열풍을 공무원 열풍을 조사하면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때려치우고 회사로 오게 된 현장들을 너무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처음에는 대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만 찾아봤는데 그걸로는 20몇만 명, 30몇만 명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다가 이 급여가 이거 뭐 일을 아무리 오래 일을 하도 비정규직이고 맨날 뺑뺑 돌고 대기업이 아니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 급여로 가지고는 너무나 삶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경쟁의 규칙이 무너진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질 것이 뻔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 책에서 썼지만 어떤 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취업을 하려면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막 토익 시험도 치러야 되고 했는데 자기는 형평상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하려다가 아무도 내 형편을 알아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형편이 안 돼서 어학연수를 못 갔어요. 아무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묻지 않는 시험을 치자. 그런 걸 묻지 않는 시험을 치자면서 세계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런 사회가 우리가 어떤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대학이 이런 청년들의 삶에 굉장히 이제 같이 공감을 하면서 대학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질문을 던졌었어요.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질문을 어떻게 던졌냐면 2004년대 어떤 재벌 기업인이 대학은 직업교육소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다 공무원 시험밖에 준비 안 하니까 대학이 바로 직업교육소다. 대학에서 학과 없애고, 그러니까 취업률에 따라서 학과 없애고, 실무 강의하고, 그런 강의만 개설하고, 그러면 면접 준비시켜주고, 자기소개서 쓰는 거 가르쳐주면 그 대학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2004년도부터 우리가 그런 처방을 내렸어요. 근데 그 처방은 틀렸어요. 그 처방이 왜 틀렸냐면, 자, 직업교육소가 되면서 686, 이것은 전국 189개 대학에 있는 경영학 계열의 학과 수입니다. 학과마다 경영학과가 3개, 4개예요. 뭐 경영정보, 경영문화, 뭐 경영의식, 경영 다 융복합을 해가지고 당연히 다른 학문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경영학과를 나오면 뭔가 취업에 유리할 거라 생각하면서 다 경영 이공계화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10몇 년 동안 대학이 변하면서 대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취업의 종류는 3배로 진화하게 되죠. 우리의 솔루션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 경쟁의 본질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사회가 병들어 있는데 더 이 그러니까 병든 사회를 내버려두고 개인이 어떻게 약을 먹어서 이 사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다고 대학이 처방을 내렸는데 그 처방을 내릴 만큼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더 많아진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사회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사회는 요구하는 것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하나가 늘 때마다 기회의 불평등이 늘어나죠. 하나하나가 늘 때마다 나 안 되겠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에 잘못된 처방을 내렸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결과들이 모여서 헬조선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들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안 읽고 오면 공모하는 사회 등장이라는 것이고, 제가 그 책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이걸 발견하고 이제 책으로 집필해도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모으다가 어떤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추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공무원 시험이 열풍이 되니까 현장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하면 공무원 시험 치라고. 여기 문제 제기하지 말고, 여기에 문제 제기하지 말고, 네가 정말로 우리 회사가 싫으면,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가 싫으면 공무원 시험은 치면 되지 않느냐면서 이 공무원 열풍이 현장의 폭력성을 굉장히 덮어버리는 그런 어떤 역효과, 악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공무원 열풍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썩었어 이 말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열풍이 현장에서 뭔가 누군가한테 동피처처럼 되는 거예요. 면죄부를 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의 그 유인물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처럼 이 질문을 가지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잘못된 사회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의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처방은 다른 분들의 처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세술 강사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변하면 된다. 우리가 오늘 뭘 하면 내일 달라진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발언이에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강의를 하면 어머니들이 손을 많이 들고 이 사회에서 우리 아이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주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혀주고 그러면서 블루오션을 찾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부모가 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그분한테 아주 훌륭하신 부모님이시지만 그거를 사회적 대안이라고 말한다는 건 굉장히 비사회적 발언입니다. 우리 모두 블루오션을 찾아내자. 딱 불러 모이면 거기가 블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무슨 해외여행 견문을 넓히고 공교육을 포기하고 홈스쿨링하고 이게 무슨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사회 시스템이 오히려 더 엉망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학에서는 이 잘못된 사회를 내버려 두고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떤 행복과 만족을 찾는 거는 그 사람은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잘못된 사회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되면서 네가 그렇게 학교가 엉망이면 엄마 따라 여행 가. 홈스쿨링 해. 대안학교 가버려. 오히려 그런 면죄부를 주어버리는 거죠. 세련된 각자 도생 같은 거예요. 이런 말 하니까 또 어떤 대안학교에서는 막 손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안학교 강의를 갔는데 뭣도 모르고 대안학교인지도 모르다가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저는 솔직한 거죠. 대안학교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원래 있는 교육은 좀 그래도 되는 거구나. 절대로 그 사회는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 다른 대안 공동체를 선택할 수 없는 용기 없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맞벌이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 시스템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부모다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절대로 좋은 솔루션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우리의 관심이 전체 사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전체 사회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곳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 어린아이들이 대통령을 꿈꿀 수가 있는 거겠죠. 첫 번째, 사람답게 살면 됩니다. 무슨 뻔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라고 하지만 그 사람답게가 뭐냐는 것이 중요하죠. 뭐야 저것이. 여러분들이 과연 사람답게 사느냐. 제가 했잖아. 우리는 마블링이라고. 대학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있는 사람다움을 자기 속에 쓰는 순간 그 친구는 취업이 안 돼요. 뭐야 이거? 기업이 원하는 사람다움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람다움이 아니에요. 제가 제 책들은 절대로 기업에 입사하게 될 때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정산 안 되는 책. 여러분들은 하나 건져가는 거예요. 강의 내용은 뭔지 몰라도 전 책을 절대로 공개적으로 밝히지 말자. 싫어요. 이 책을 읽었어요. 이런 책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 반대로만 이해하고 살면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다움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다움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책이라는 위인물에도 써놨는데, 이 문구는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가 쓴 유명한 문장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은 사랑하느님과 질문하는 능력. 여기서 이 문장이 유명한 이유는 우주가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은 왜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도 호모사피엔스를 설명을 하게 될 때 갑자기 뇌가 돌연변이처럼 커져서,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 네안데르탈이 있었잖아. 근데 호모사피엔스가 딱 등장한 다음에 얘는 동물은 쫓아올 수 없는 문명의 발전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호모사피엔스의 그 특징이 뭐냐? 뇌가 돌연변이처럼 커져서 동물이 없는 이성을 가지게 되고 언어를 통해서 정교한 대화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문화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이 이제 영장류가 내려오면서 이 손을 놓게 되면서 목의 힘이 척추의 힘을 통해서 수직이 되면서 목젖이 굵어지면서 목소리가 튀어나왔고 언어가 사용되니까 공감대가 커지죠. 정확하게 나는 그게 좋아 싫어를 서로 말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연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언어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다라는 것은 기계적인 분석이고, 그 언어라는 걸 통해서 과연 인간은 어떤 문화를 만드느냐 던지니까 딱 차이가 여기밖에 없어요. 공감 능력이 형성되면서 이타심의 범위가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무슨 내 개는 내 개만 챙기게 자기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터키 앞바다에서 죽은 3살짜리 난민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 이타심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이타심을 그냥 아이고 너 사랑스럽다 머리 쓰다듬어주는, 이거는 반쪽짜리 이타심이에요. 인간이라면 그런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즉 나처럼 행복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왜 저 사람은 나만큼 행복하지 못하는가? 왜 저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가? 왜 저 사람은 불행한가? 그냥 가서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고, 힘들지? 니 때 다 그런 거야? 어쩌겠어? 니 때 다 그런데 나도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저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가? 역사와 제도와 문화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어떤 고정관념을 저 사람이 갖고 있길래, 저 사회가 갖고 있길래, 잘못된 제도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은 뭔가 존엄한 인간성을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늘 의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가장 큰 차이가. 그냥 언어를 쓴다 이게 아니고, 본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에 대해 가지고 바꾸겠다는 어떤 의지. 그게 바로 사람도 비판적 이성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의 교육이 그러한가? 한국 사회의 교육이 과연 불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불평등이 이타심의 근거에서 던져야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불평등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차별을 받지? 저 사람이 비정규직의 이유 때문에 그런가? 그럼 비정규직 왜 저렇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한국 사회는 저 사람 비정규직이니까 차별받아도 되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는 사회는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다움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가장 사람다움으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굉장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이 문장은 역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집에 와서 뭔가 스스로가 뒤처진 느낌이 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취업 준비, 승진 준비하는데 나만 좋은 사회, 연대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박수 막 쳐주는 것 같지만 집에 와서 보면 한없이 자기가 뒤처진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리는 거예요. 특히 학생분들, 내가 학업에 지장받는 행동들이죠. 그럴 때마다
내가 저 문장을 떨어뜨려 놓죠. 내가 그냥 오늘 가장 사람답게 산 거예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마블링이 사람다움이 아니라 비록 그것도 어긋나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불평등을 당하는 사람에게 혹은 저 사람은 왜 나처럼 행복하지 않은가 질문은 당연히 나는 왜 너처럼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가 질문을 당연히 띄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 질문을 던지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엄청나게 문명의 발전과 성숙을 해왔다. 그거를 본인의 사람다움이라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는 그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목표. 그러면 내가 비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목표를 어디에 맞추었냐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제가 쓴 문장이지만 이게 정말 주제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아마 명문이 되고 어디 가서 밝혀서는 안 되는 문장. 기업이 면접 보실 때 카톡 옆에 막 적어놓으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목표가 우리가 무엇이 어떤 사람이 불행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 질문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사회라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없이 평범하게 살아도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저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돼? 아니 무슨 우리가 평범한 행복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런 죽을 정도의 노력을 하고 죽을 정도의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그냥 특별한 범죄 없이 범죄자도 존엄성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저 사회를 살고 있으면 저 사람은 그 자체로 사랑받아야 되는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되는 사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죠. 최저임금의 문제도 생기고 너무 진입장벽에 너무 요구하는 것도 많고 우리의 인식도 굉장히 낮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서 깨부셔야 되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은 평범한 사람이 아주 인생을 힘들게 살게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니 뭐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어쩌. 평범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어야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 이상의 가치를 얻죠.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평범한 사람은 인생 밑바닥에 살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죽도록 노력해서 평균치로 사는 거예요.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보통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 자체가. 그런 사회는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은 거죠. 본인이 정말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싶다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평범하게 살도록 만들어줘놔야지만 자기도 그만한 보상을 얻게 된다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 두 가지 문장을 이해하셨죠? 여기에서 나오는 저 사람은 왜 나처럼 불행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이 두 번째 문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극도로 빈곤한 층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극도로 불행한 저 사람에 대한 관심. 그렇죠? 그 이상은 다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평범하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은 당연히 유지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요소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몇 가지 남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제가 책에서 썼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중요한 교육적 목표예요. 이것은 각 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을 물었는데 각 나라의 중산층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국 사회는 저렇게 나왔어요. 돈 많아. 돈.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물론 여기서 명심하세요. 이런 나라들이 유토피아 아니죠? 자본주의 국가는 유토피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같은 자본주의인데 수치화를 해보면 맞죠? 양극화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그로 인한 자살률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이 불평등, 차이가 존재하는데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간격은 좁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가 어떤 고도로 철학된 누군가의 관심과 취향이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는 당연히 중산층이라면 공분의 의원이 참여라. 공적 분노. 주로 누군가가 공적 분노를 표현을 합니까? 사회에서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고 연대해서 파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공적 분노에 귀를 기울여라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왜 시민의 발목을 잡는 거야? 뭐 강성노조, 고액연봉 우리 그 의견이 개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어떠한 공적 분노를 일으키게 될 때, 그렇죠? 저 사람은 뭔가 차별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거기에 의원이 참여해서 한번 들어봐죠. 자,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죠. 내가, 봐요. 메리 올리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니까 질문하는 게. 저 사람은 왜 나와 같은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질문만 던진다고 우리의 사회가 좋아지지 않죠. 정말 어떤 사람이 차별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평진, 굉장히 뭔가 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매체를 내가 일상적으로 접해서 내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질문을 던질 순간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 비평지를 통해서 내가 그 질문을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디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평지를 정기 구독하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스스로가 그런 정보를 접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비평지에게 내가 정기 구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광고주 눈치를 안 보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날카로운 글을 쓰기를 희망하는 거죠. 즉, 어떤 사회에서는 자신의 지출이 과연 그 사회를 좋게 만드는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중산층의 자격으로 본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람다움이니까. 빈곤하지 않다면 이 사람다움을 과연 포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약자한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의무라는 거죠. 한국 사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일단 먹고 살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내가 인문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면 그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목표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경제적인 것부터 이건 나중에 이게 끝이 안 나요. 이 경제적인 거 이게 좀 안심이다라고 하면 갑자기 옆 동네 아파트 가격만 치솟아가지고 난 뭐야 그러고 막 다시 시작할 거야. 다시 돈을 모을 거야. 끝없이 그 욕망이 제어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것, 외적인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요걸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회를 비판하고 좋은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이제 유인물에는 좀 다른 용어들도 많이, 언행 불일치행하는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읽어보시고, 그 지점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내가 뭔가 사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늘 주변에서 편향되지 마라. 편향된 얘기 좀 하지 마라. 한쪽의 얘기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좀 사회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뭔가 내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불평등은 그 자체로 나쁜 건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저 입장도 들어봐야 되지 않냐. 또 왜 한쪽만 얘기를 하느냐면서 나한테 뭔가 내가 더 공격적으로 이 논의를 해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논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미 마블링이 된 현대인들은 마블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한쪽으로 엄청나게 정보를 편향적으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못 가요. 그렇지 않으면 취업 못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승진 못 합니다. 맞죠?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경쟁. 이미 우리는 한쪽에 갇혀 이만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쪽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쪽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과연 편향된 거냐는 거죠. 여러분, 표현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내 삶의 전체로 놓고 볼 때 오늘 들었던 이 정보는 정말로 요만한 무게밖에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이것을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훨씬 더 편향적으로 어떤 사고를 접해.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다르네. 뭔가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그때서야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이 기울어 있는 쪽이 진실이 되어버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왜 저 얘기를 안 하냐고 말하지 않지만 이 상태에서 종이 있는 얘기를 하면 뭔가 니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라고 늘 뭔가 반론을 펼치게 되죠. 밧줄 타기를 하는 사람이 몸의 한쪽으로, 이 고전적인 비유입니다. 밧줄 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몸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진 그 반대편으로 부채질을 해야지 균형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운데 대고 막 하고 있으면 기울어진 쪽으로 떨어지게 되죠. 우리 상황마다 중립, 편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수록 결국은 원래 살던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게 익숙한 것을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공무원 열풍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공무원 열풍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역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조금씩 그 얘기를 그 책에다 마지막에 적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제가 인간답게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도 설명해 드렸죠. 세 번째도 설명해 드렸고 네 번째는 이 수업에 계속 강의 핵심적인 것이죠. 이런 걸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도 나와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그러니까 제가 언행이 불일치하는 게 화가 나서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다 잘못되고 그런데 행동이 어쩔 수 없잖아. 사교육 시켜야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 이 부조리, 이 계리라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비판하게 되면 언행이 일치할 가능성이 좀 낮죠. 사회를 옹호하면 내가 그냥 살던 대로 살면 그게 그냥 언행이 일치잖아요. 하지만 내 익숙한 사회를 비판하게 되면 실제 삶에서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발목을 잡히면 그 생각 머리로서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 이 익숙한 행동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화가 나기 때문에 나의 언행 불일치가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가지고 세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봤자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없겠어?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결국 그런다고 세상이 변하냐? 그러면서 그 사회는 점점 나쁘게 변해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무원 열풍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통해서 우울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해결책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모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해결책을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하고 그거 공부해서 뭐하냐고 생각하고 그거 공부한다고 취업에 도움되냐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꿈의 목록은 몇 가지밖에 없고 근데 그 몇 가지의 꿈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투자한 만큼 트라우마를 많이 겪게 되고 성공하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좁아져 있고 다른 사람과 연대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삶의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인사는 나중에 하죠. 우리 그 강의의 소통을 위해서 2분 정도 강의 요청권을 받겠습니다. 정말 보는 손 들으셔가지고 좀 토론하는 것을 받겠습니다. 제가 네, 여기 멀리 남도까지 오셔서 열강해 주신 오연학 강사님 감사드리고요. 더구나 저를 우울하게 만들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제가 기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옥찬호 강사님이 박근혜 씨 후배라서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이 후배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십자가 사진하고 그 점 찍어져 있는 이걸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 대신교 목사 안수를 받고 온 사람인데 받고 나서 현재는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무엇 때문에 개신교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저를 교육을 시켜주실 때 이놈아 너는 공부를 안 하면 똥찌개질 것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더 철이 들만 지금 됐을 때 너 지금처럼 공부 안 하면 청소부밖에 안 된다 이러셨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듣고 성장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게 되냐. 아야 너는 너가 아버지 어머니보다 100배는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이상과 현실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인서울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나는 그거 절대 아니야. 그 실력이나 능력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것이지 인서울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어 그랬어요. 그래서 양육을 해오다가 큰아이가 고3이 됐는데 그 원서를 쓰게 되는 과정에 어느새 제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께 여쭸어요. 아니 교수님 우리 큰애가 이러는데 지방에 있는 경상북도에 있는 그 예술대학을 간다요. 한 군데는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을 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10분에게 물었는데 10분 다 특히 예술계통은 서울로 가야 된다 합디다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 고3이 되기 전까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인서울에 대한 이것이 무너졌어요. 그래 아들아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의해 줬단 말이죠. 그 부분도 제가 반성을 하면서 제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요즘에 공공적인 부분을 우리 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내고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의료적인 혜택을 누리고 싶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달에 지금 내는 건강보험료에 2만 원씩만 더 내려가면 동의하겠는데 20만 원 내라 하면 어찌했을까? 이렇게 또 한편으로 고민을 하거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아나서요. 우리 자녀 세대가 걔들이 낀 세대라 하지만 60년생이니까 우리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라고 말해요. 근데 저도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지금부터 너 준비할래? 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강의를 듣고 나서 반성과 더불어서 우울한 기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제가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고민으로부터 시작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현실에 복귀를 해야 되는, 현실의 어떤 분위기에 복귀를 해야 되는,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내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질문으로부터 그 다음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인서울 같은 문제도 사실상 뭐 인서울이라는 것은 늘 존재했잖아요. 서울 안에 대학들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스카이 이런 대학에 칭찬해주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것도 문제로 보는 사회자 굉장히 많죠. 우리가 결국 칭찬이 나머지에 대한 비하를 낳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스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서울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것이 강조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서울 다음에 지방대, 그 다음에 오늘 순간부터 지자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굉장히 긍정화시키고 절대적인 가치로 놓다 보면 마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저거 좋아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을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을 굉장히 평가절하하게 되는 속성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반성하고 살아야 되냐면 나는 누군가를 혐오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어떤 찬양, 누군가에 대한 집착, 어디론가에 대한 내 열정만으로도 내가 세상의 가해자가 되는 거죠. 우리 시민이 된다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칭송하는 것만으로도 어디서는 차별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길러지는 거죠. 시민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죠.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경쟁을 많이 해요? 어떤 대학생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100점 일어나서 박수치기 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외국인이 질문이 뭐냐면 정말로 다 같이 있는 데서 그랬어? 되게 놀라운 거예요. 100점을 일으켜 세워서 박수치게 하는 게 어떤 사회에서는 굉장히 비교육적인 처방인 거죠. 나머지는 뭐야? 이 교육이라는 게 95점은 못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100점을 위해서 공부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다른 어떤 것을 칭찬받는 것만을 공부하게 되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시민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런 일생의 어떤 모순점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학생분들 많은데 제가 고등학교 특강 가면 맨날 전교 1등에 손 들고 저한테 질문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전교 1등 할 때만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항상 전국을 어딜 가도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전교 1등의 질문은 같아요. 우리 구조는 동일하니까.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잘 알겠는데 일단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